늙고 병들면 사람은 아프고 죽는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주저리 못난 제 인생 좀 읊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좀 받을까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늙은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생에 제 인생은 실패인 것 같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정말 어렵게 늦은 나이에 얻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에 저도 아내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넉넉지 않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말썽 한번 안 부리고 바르게 자란 아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면서 키우리라 하고 마음 먹고 자랐어요. 저희 모두 아들이라고 하면 껌뻑 죽는다고 해도 말이 될 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애가 자라면서 비록 아주 부잣집 아들처럼 크지는 못했지만 그에 준할 만큼 대접받으며 자랐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해주면서도 인성적인 교육은 더 시켜야 했던 걸까요? 아들이 커가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을 너무 오냐 키웠던 것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려고 한다는 걸요. 저희 아들은 자기 부탁을 거절받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게는 군것질을 하게 용돈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아무리 저희가 챙겨주고 싶다고 해도 사정이 아주 여의치는 않았기 때문에 가끔씩은 돈이 없어서 내일 주겠다고 미룬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떼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는 했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왜 이러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아이들은 떼를 쓰는 게 당연하고 저희 아들 역시 그런 애들처럼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확실히 커가면서 아들은 부탁을 거절받는 것에 있어서 대놓고 운다거나 투정을 부린다거나 하는 일들은 줄어갔습니다. 그러나 늘 그것을 마음에 품으며 마치 무기처럼 저희한테 꺼내는 일이 많았어요. 저번에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셈이에요. 제가 이런 아들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가 사연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바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은 한 2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어요. 아들이랑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그 회사에 많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회사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아들도 그 안에서 자기 나름의 큰 꿈을 키워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키우고 있던 꿈은 바로 자기만의 사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그동안 아무 말 없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회사를 올곧게 다닌 이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었고 어차피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최종적인 목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귀찮게 이직할 것 없이 한 회사에 몸을 담는 게 편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꾸준히 재직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친구놈들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사업하고 있는 애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아들이 사업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마냥 놀랍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로서 걱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사업가 맞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들은 지금껏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업을 온전히 하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에게 투자를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제 돈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도 알다시피 사업이 한두 푼 모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서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한테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많이. 그럼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무슨 말이니? 조금 당황스럽구나.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준비는 다 하고 말하는 거니? 저에게 있어 유일한 자식의 부탁을 저희는 단칼에 거절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저희에게 아들 사업에 투자할 만큼 큰 돈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정말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했지만 그것보다는 솔직히 돈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저랑 아내는 둘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당장은 네 부탁에 대답하기가 힘드니 조금만 시간을 다오. 이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맞을지 만약 도와주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사업에 투자할 자금은 어디서 끌어오는 게 맞을지 아내는 처음부터 아들의 사업을 돕는 게 좋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 나는 이번에 사업도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돈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고 각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희 부부는 아들의 투자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돈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하는 부탁을 완벽히 무시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사업을 돕기로 의견이 모아진 뒤 저와 아내는 돈을 융통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많이 했어요. 당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는 저와 아내가 살고 있는 집과 근처에 있던 아주 조그마한 땅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집 있고 땅이 있으면 아주 가난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워낙 시골에 살고 있기도 했고 평수 자체가 그리 넓지 않아서 막상 판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당장 그걸 전부 팔아서 아들을 도와주고 나면 저랑 아내가 살 곳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물론 최대한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돈을 모아봐도 큰 돈이 되지 않았고 아들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을 모으려면 집과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해도 단번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저희로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방안을 찾아봐도 아들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어차피 도와주기로 한 거 우리 팔자 여보. 우리가 자식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고생한 거잖아. 만약 우리가 못 도와줘서 아들 날개 꺾는 거나 다름없어지면 우리 삶이 뭐가 중요하겠어. 아들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한 거잖아. 결국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과 땅을 팔아서 그것을 아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 당장 갈 곳이 없는 관계로 아들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이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아들 집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 이 투자를 통해 아들이 성공하면 나중에 아들이 저희 부부의 집을 따로 사주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저도 아내도 워낙 아들을 보듬으며 살았고 그동안 살면서 아들이 저에게 못해 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 역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아들을 도와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물론 아들이 그럴 놈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세상이 원체 흉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무조건 서로 아끼고 효도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이 걱정돼서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들에게 다 쏟아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우리를 보호할 장치는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조건으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계약서를 쓰냐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아내도 그랬거든요. 굳이 그렇게 계약서까지 써야 할까? 재훈이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겠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아들도 처음 저에게 그런 제의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 모두 들어가는 만큼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작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솔직히 아들의 사업이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이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사업이 망했을 때도 생각해야 하는 거고 혹시나 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입을 싹 닫고 뒤를 돌았을 때 상황도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저것 따져봐도 계약서가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런 내용을 열심히 파악한
아내도 제 이야기를 이해해주고 또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이런 저의 염려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마찰 없이 계약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만약 사업에 성공해서 매달 수입이 들어온다면 저와 아내 명의의 집을 따로 얻어주고 그 외에도 매달 용돈 200만 원씩 송금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간이 흘러 저와 아내가 병이 들고 늙으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조건도 넣었어요. 그런데 저희끼리 그런 계약서를 쓸 때 그걸 영 못마땅한 눈으로 보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입니다. 아들이 30살 때 결혼한 며느리는 아들과 동갑이었는데 결혼 전에는 아들과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의 아내인 만큼 최대한 시부모로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란 존재는 어쩔 수 없는지 며느리는 저희랑 이야기하고 만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도 굳이 며느리랑 만나서 더 친분을 쌓으려고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저희와 아들에게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보기에도 계약서까지 쓰는 것은 영 아닌 모양이었는지 나중에 아들에게 살짝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계약서까지 써야 하는 거야? 잘 되면 어련히 어머님이랑 아버님 챙겨 드릴 텐데. 가족 사이의 계약서는 너무 딱딱하지 않아? 며느리가 뭘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저희로서는 마냥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도 저희는 저희끼리 효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결혼 때문에 떨어져 살던 아들과 함께 사는 건 좋았지만 아무래도 그 이유가 사업 때문이었던 만큼 저와 아내는 아들이 하루빨리 성공해서 따로 나와서 살 수 있기를 바랬어요. 무엇보다도 이 계약서 내용에 있어서 며느리는 거의 일방적으로 저희를 이해해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저희를 불편해할 걸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나와 살고 싶었습니다. 저희 투자까지 받은 아들은 의욕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랑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도 아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거래처를 뚫는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혹은 아예 밤을 새고 그 근처 모텔 같은 곳에서 쪽잠을 잔 뒤 또 거래처를 찾으러 나가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 때문에 집안일을 하는 며느리와 지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같이 살게 된 게 그리 마땅치 않아 보이기는 했지만 며느리는 저희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식사도 제때 챙겨줬고 청소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도 며느리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며느리를 도우려고 움직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와도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으니까요. 그러나 며느리와 친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가야, 오늘은 우리랑 같이 나가서 외식이라도 할까? 아니요, 금방 상하는 반찬이 있어서 집에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아내는 딸 같은 며느리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낭만이 있어서 저보다 더 며느리에게 열성적이었지만 며느리 반응이 시큰둥하니 조금 슬퍼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분명 이 집에서 살면서 며느리와 친해질 기회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들 집에서 무려 3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사이 기숙사 생활을 하던 손주가 들어와서 손주랑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다 큰 손주였지만 그래도 손주인 만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용돈도 주고 손주 챙기려고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서도 아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아들은 뭔가 일이 자기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는지 매일 집에 오면 어느 때보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서 매일같이 사업한다고 씻고 밖으로 나가기 바빴고요. 하지만 집안에서 아들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일종의 불문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을 하는 주체는 아들이고 가장 힘든 것도 아들일 텐데 괜히 사업이 어떻게 돼가냐는 등의 질문을 꺼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들과 함께 식사할 때면 모두가 일부러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이 그런 소소한 대화로부터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나 사업을 성공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업 같은 것을 해본 적 없이 늘 시골에서 밭만 갈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 어떤 일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도 그것이 무조건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사도 그렇거든요.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계절 따라 신경을 많이 쓰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 치더라도 결국 농산물을 팔고 꾸준히 손님들이 찾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 많은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농사와 실패한 농사가 갈리게 되고요. 아들도 분명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저와 아내가 직접 봤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아들이 아등바등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원래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던지 아들은 결국 자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던 사업을 그만둬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아들은 모든 의욕을 잃은 듯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날들이 많았어요. 며느리와 손주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그런 아들의 기운을 보돋아 주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그런 것에 더 자존심이 상했는지 나중에 가서는 저희랑 대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어떡하니? 식사라도 해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밥 좀 먹어라. 아무리 아내가 우는 소리를 하면서 아들을 밖으로 꺼내려 해도 아들은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빤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가족들이라고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들은 사업 실패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얼마 안 가서 홀로 방에서 끊었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한 채 망치로 문고리를 끊어서 방에 들어가게 되어 알게 되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마 스스로 세상을 떠날 정도로 마음의 병이 크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완벽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떠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예방할 수 없었던 것에 힘들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들을 걱정하고 그냥 문 몇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올 때까지 문고리를 열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했다면 아들이 살 수 있었을까?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아내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 만큼 그 충격이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아내 역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어쩌지 먹어도 얼마 안 가서 토하고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마음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아내를 보살펴야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며느리에게서 들었습니다. 이제 재현 씨도 이 집에 없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이만 나가주세요.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녀석 살아있을 때 사업하려고 모든 재산을 다 털어준 상황이라 갈 곳도 없는데 이 집에서 나가면 저희는 어디에서 먹고 자나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 쓴 효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따르면 저희가 병들고 늙어도 아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계약서를 보여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랑 계약한 게 아닌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저는 애초에 재현 씨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그런 계약서를 쓴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재현 씨와의 계약이니까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현 씨 같고 그 계약을 제가 이행할 필요도 없죠. 며느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럼 집을 구할 때까지 몇 달만 더 있게 해달라는 제 부탁에도 며느리는 자기는 참을 만큼 참았고 애초에 시부모님이랑 살기 싫었는데 이때까지 버텨온 것도 용하다며 당장 나가라고 저와 아내의 짐을 마음대로 싸서는 거실로 내던졌어요.
저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설득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완벽히 정한 터라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별고비라서 아내가 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며칠만 더 있겠다는 허락을 받고 저는 그 사이 어떻게든 저희 둘이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집을 보기가 쉽지 않았기에 아무런 소득이 없이 최종적으로 며느리 집에서 쫓겨나왔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없었어요. 몸이 안 좋은 아내를 데리고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하고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요양원에 맡긴 뒤 바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있는지라 어지간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하다가 예전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조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조카는 오랜 시간 돼지 농장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오래도록 밭일을 해온 저로서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시골에서 할 일을 찾는 것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조카 덕분에 돼지 농장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돼지 농장은 밭일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물어봤던 일이라 그런지 적응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너무 들더군요. 일이 힘들고 고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조카한테나 의지하게 된 제 신세가 너무 처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을 뿐인데 대체 왜 이렇게 살게 된 건지. 물론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아내가 입원해 있는 요양원비를 내려면 정말 뼈 빠지게 일해도 모자랐으니까요. 며느리의 집에서 그렇게 나오고서 며느리와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손주 녀석이 저희한테 아주 가끔씩 연락을 했어요. 저는 며느리와 연이 끊기면서 손주와도 당연히 연락이 끊길 줄 알았는데 저희를 먼저 찾아서 연락을 주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무래도 아주 살가운 할아버지와 손주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집에 나오고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손주의 안부 전화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어요. 기댈 곳이 없어서 엉엉 우는 손주 녀석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순간 며느리와 함께 살아왔던 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가차없이 쫓겨나고 나서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죽기를 바랬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니요. 살아생전 며느리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여서 이렇게 예고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더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은 날은 조카한테 몸이 조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는 하염없이 며느리 생각, 아들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참 그렇게 우리를 버릴 거면 잘 살기라도 하지. 지금도 참 많은 후회가 되고 있어요. 며느리가 죽었다는 소식 이후로 생각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둘이 죽은 게 다 저희 부부 탓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애초에 아들 사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면 아들이 죽었을 일도 없을 테고 며느리도 암에 걸릴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아내가 살아있으니 저조차도 살아있는 거지 아내까지 떠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파혼을 했고요. 파혼을 제가 한 게 아니라 파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파혼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파혼 자체를 안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요? 그렇게 파혼 낙인 찍혀서 남겨진 사람이라 정말 짜증납니다. 저랑 예비 신랑이 연애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니에요. 무려 2년을 사귀었죠. 사귈 때는 사실 별로 특이한 문제도 갈등도 없었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부모님들끼리 서로 친하신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면서 가까워졌어요. 저는 인터넷 쇼핑 쪽에서 일하고 있고 예비 신랑은 유통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서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통하고 대화도 술술 잘 통했습니다. 예비 신랑 나이는 36살이라 집에서 결혼을 계속 재촉하는 눈치였고 저도 32살이라 그런지 연애 잘하고 있냐면서 계속 물어보기도 하셨고요. 근데 예비 신랑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아예 생각이 없나 싶어 물어봤는데 자기가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승진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더군요. 아예 생각이 없나 싶어 물어봤는데 자기가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승진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더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비 신랑이 승진을 하나 안 하나 지금 하나 나중에 결혼하는 건 똑같으니 기다릴 것도 없이 빨리 결혼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글로 옮기려니 저희 상황이 좀 삭막해 보이기는 한데 저희 둘은 아끼고 사랑하면서 다른 연인들처럼 뜨겁고 달콤하고 후끈하고 그런 느낌도 다 있었습니다. 게다가 2년을 만났으면 어느 정도 서로 확인할 건 다 한 거잖아요. 간을 봐도 2년이면 레시피까지 다 파악될 정도인데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예비 신랑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혼하자고 하더니 그때부터 양가 부모님도 뵙고 결혼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네요. 상견례도 잘 마쳤고 예비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한 1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 좋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당해보고 하는 소리지만 결혼식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세요. 마치 데이트 통장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써야 합니다. 저는 예비 신랑 말 믿고 결혼식 비용 문제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길래 그냥 다 맡겨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더군요. 결혼식 한 달 전 청첩장 초안을 만들 때였습니다. 그때 유독 예비 신랑이 기운이 없어 보였죠. 저는 내심 결혼 때문에 저러나 싶어 걱정했고요. 여자의 촉이 무서운 게 설마 했는데 다 맞더군요. 그때 처음 파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확신이 없다며 아직 결혼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더군요. 원래 청첩장을 뽑을 시기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거 뽑다가도 주변에 싹 뿌려버리면 사실상 결혼한 것처럼 되니까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청첩장을 뽑아야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저만 해도 이미 회사에서 저 결혼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이없었죠. 그 뒤로 결혼을 한 해 만에 어쩌네 징징거리다가 그냥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끝까지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알겠다고 그냥 파혼하자고 예비 신랑과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근데 파혼이 연인들 이별과는 많이 다른 게 파혼 뒤에도 서로 정리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돈 문제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걸 통장 하나에다가 돈을 다 옮겨놓고 거기서 빼다 썼으면 나중에 정산하기 편한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특히 예식장 문제가 많이 걱정이었습니다. 예식장은 3달 전에 예비 신랑과 돌아보고 결정했고 예식장 위치가 예비 시댁에 가깝게 잡게 돼서 그런지 식장 문제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 쪽에서 챙겼어요. 예식장 위약금이 엄청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파혼 결정을 하고 나니 식장 위약금이 생각났고 생각해보니 본인이 다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파혼하자고 했으니 위약금 전액을 다 부담하겠다고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 위약금도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면서도 본인이 저렇게 알아서 한다고 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걱정되었습니다. 파혼당한 마당에 그러고 있으니 한심하긴 했죠. 근데 그런 저의 한심한 덕분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예식장 알아볼 때도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저희는 웨딩 사진도 따로 업체를 찾아 했거든요. 결혼식을 준비할 때는 그렇게 돈을 아끼려고 하더니 파혼 후에 저렇게 돈을 막 쓰겠다고 하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결혼 후 쓰려고 청소기 같은 가전 미리 사둔 게 있어요. 그게 좀 값이 나갑니다. 근데 할인을 심하게 해서 미리 사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청소기도 그냥 저보고 쓰라고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청소기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엄마가 쓰고 계시고요. 엄마는 그 청소기를 쓸 때마다 우셨습니다.
제가 그거 쓰지 말라고 해도 성능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울면서 청소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프고요. 원래 파온 후 돈 문제 그런 걸로 많이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깔끔해서 그게 계속 찝찝했습니다. 친구들은 뭐가 이상하냐고 고마운 거라며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며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위약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전액을 다 한쪽이 부담하고 그걸 모른 척 하기에도 불편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위약금이 얼마 나왔냐고 나도 일정 부분은 부담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괜찮다고 얼마 안 나왔다고 충분히 자기가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30분을 넘게 물어도 대답하지 않길래 점점 이상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예식장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위약금이 대체 얼마인지 직접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취소된 예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싶어서 근처에 있는 예식장은 몽땅 다 연락해봤고요. 그래도 못 찾아서 직접 내려가 봤습니다. 보면 기억하니까요. 진짜 예약하기로 한 예식장이 맞았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과 비교하면서 그 예식장을 찾았어요. 곧장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죠. 보름 전에 취소하는 예식이 없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제 이름도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신랑 이름을 불러주니 그제야 찾더군요. 근데 3달 전에 이미 취소되었다고 예약하고 거의 일주일 만에 바로 취소했다고 하면서 그 담당 직원이 저에게 밝게 웃으며 90일 전에 취소된 예식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럼 나는 지금 2달 동안 하지도 않을 결혼을 준비한다고 그 난리를 피웠나 싶었습니다. 짝사랑도 아니고 짝결혼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었네요. 제 차 직원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아주 따뜻하게 전화를 받더군요. 또 위약금 때문에 전화했냐면서. 이제는 정확한 액수도 말해주더라고요. 지방 결혼식장이라 큰 비용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신혼여행도 잘 취소했냐고 물어보니 지난주에 이미 취소했다고 그것도 괜찮다고 하며 아주 자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곧장 이메일을 확인해봤어요. 전 남자친구 이메일을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별다른 취소 메일이 없더군요. 전화해서 물어봐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는 말뿐이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어디까지 나를 속였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원래는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날 당일이라 회사는 당연히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쉬겠다고 하니 힘들겠다면서 3일 정도 쉬다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얼굴을 다 가리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뭐가 창피해서 그러냐고 당당하게 살라고 소리를 지르시며 우셨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그때 전 남자친구 이메일에서 확인한 일정표를 보고 모이는 곳까지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제 남자친구가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활짝 웃으면서 있는데 순간 무슨 새신랑 같았습니다.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나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올린 건가 싶기도 했는데 그때 여자가 오더니 아주 대놓고 팔짱도 끼고 신혼부부가 따로 없었네요. 영상으로 다 찍어놨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달려가서 뒤엎고 싶었는데 일단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전 남자친구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이도 없고 황당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 화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려갔습니다. 전 남자친구 집으로 갔어요. 당당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놓고 온 물건이 있어서 찾으러 왔다고 근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직접 왔다고 했고요. 어머님은 처음에는 엄청 당황하시더니 나중에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며 일단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 방을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뒤져봤습니다. 그렇게 싹 뒤지다가 그 여자 여권 사본도 봤고요. 컴퓨터로 메신저 내용도 다 확인하고 정말 기가 찼어요. 결혼을 망설이던 이유가 그 여자였습니다. 보니까 자동차 키도 놓고 갔길래 아주 느긋하게 주인 없는 차에 가서 블랙박스도 다 뒤져봤죠. 보면 볼수록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랑 연애할 당시에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요. 그럼 저랑 헤어지고 그 여자한테 가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부녀거든요. 집에서는 얼른 결혼하라고 하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결혼 이야기를 계속 꺼내니 거의 억지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그 유부녀 아줌마가 옆에서 바람을 넣어서 자기처럼 결혼하지 말고 그냥 파혼하라고, 요즘 파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메신저에다가 아주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참, 그 집 남편도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남의 집 결혼식을 파투내고 거기다 부족해서 신혼여행까지 따라간 거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증거들을 싹 다 모아서 나왔고요. 집에 오자마자 증거들을 정리해서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건 위약금 수준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파혼을 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위자료를 줘야 하고요. 제 경우에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발리에 있는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서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으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찍어서 보내줬죠. 정확히 30초 만에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저보고 무슨 사진이냐고 해서 일단 발리에 간 김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즐기다 오라고. 대신 귀국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해뒀습니다. 그리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여자 집으로도 소장을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전 남자친구 집으로도 보내줬고요. 전 남친 어머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셔서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어머님만 한참을 듣기만 하시다가 저에게 그 여자는 어디 사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접 물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그 유부녀에게도 걸었어요. 당연히 안 받았고요. 위약금 아끼려고 했다가 위자료로 더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그 유부녀는 이혼당했습니다. 그걸 알고 같이 살아줄 남자가 어디 있겠나요? 자기 마누라가 신혼여행을 2번이나 다녀왔는데 당연히 열받겠죠. 처음엔 저에게 와서 단순히 여행만 함께 간 거라고, 자기가 원래 발리를 좋아한다고 가보는 게 소원이라 그런 거라며 울면서 이야기하길래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도 다 틀어줬습니다. 메신저 내용도 많이 있다고 나중에 당신 남편과 함께 읽어보자고 하니 바로 입 다물더군요. 전 남자친구 어머님이 화가 끝까지 나셔서 그 유부녀를 묵사발로 만들어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위자료뿐 아니라 합의금도 함께 물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장가를 가도 2번은 더 갔을 거네요. 이젠 파혼을 해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도 이젠 더 이상 울지 않고 청소기를 돌리십니다. 당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파혼당한 전말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끝없이 바라는 시댁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남편과 주말 부부입니다. 2주에 한 번 만나서 아시다시피 애틋합니다. 신혼이라 그 2주에 한 번이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인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부르시네요. 거절하기가 뭐한 상황이라 알겠다 하고 시댁에 가면 또 자고 가길 바라시고 거기다가 뭔가 사주길 바라시기 때문에 이제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시댁 갈 때마다 마음도 무겁고 손도 무겁게 싸갑니다. 아주 부담스러워요. 친구들 보면 시댁 가면 반찬이며 생필품이며 잔뜩 뭐 얻어온다는데 그래서 그게 부담스럽다는 친구도 있던데 저는 뭐 시댁에서 얻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댁 갈 때마다 2손 가득 장을 봐드리고 옷이며 신발이며 사다 바칩니다. 거의 반강제 수준이에요. 어떤 날은 어느 백화점에서 무슨 코너에 신발이 있는데 오는 길에 사오라고 할 때도 있으시고 주문을 잘 못해서 그러니 이거 좀 주문해달라며 사진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고서는 주문하면 입 딱 닫고 끝이에요.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결혼 직후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다행히 진짜 뼈가 부러지는 사고는 아니었지만 꽤 큰 사고였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사고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의사도 말을 했기에 매일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될 것 같아 일을 그만두고
현재 남편이 홀로 벌고 있습니다. 남편이 대출을 많이 받고 결혼을 해서 빚 갚기도 힘든데 심지어 시어머니께서 생활비 주기를 바라십니다. 시집와서 처음 시댁 친척들 뵌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쩌렁쩌렁하게 우리 아들이 결혼 전에는 생활비 30만원을 꼬박꼬박 줬는데 장가 가더니 생활비를 안 주네 하며 시댁 어른들한테 이르듯이 큰 소리로 떠드셔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해서 며느리 눈치 본다고 못 보냈나? 웃으시면서 우리보다는 너희가 젊으니 용돈 좀 잘 챙겨줘 하시며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어색하게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화가 나서 불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대출 갚느라 정말 빠듯하게 10,000원, 20,000원 아껴가며 사는데 대놓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또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이래라 복귀해야지 제 얼굴만 보면 일하라고 하십니다. 사고 후에 몸은 괜찮으냐고 한 번도 물어보시지도 않고 몸 아픈 것도 속상한데 눈만 마주치면 일하라고 독촉을 하시니까 돈 하시는 것 같고 솔직히 정말 서운합니다. 며느리한테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있나요? 남편은 삼형제의 둘째인데 막내 내외는 30만원 시댁에 생활비를 대고 있습니다. 막내 내외 월급이 남편 월급의 6배가 많습니다. 형은 지금까지 백수였다가 직장을 구하자 시댁에 이번 달부터 20만원을 댄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형편이 괜찮으면 30만원 정도는 매달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는 남편 수입이 적고 빚이 많아서 저희는 형편이 어려운 편이고요. 남편이 장가 올 때 모두 빚으로 했고 저는 시집으로 올 때도 빚 없이 해왔습니다. 빚지고 장가 온 것도 처음에는 마음에 걸렸지만 세상에 다 잘 사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싶었기에 같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형편상 시댁에 생활비 못하고 있지만 사실 아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댁 공과금 저희가 내드리고 있고 시댁에 2주에 한 번 갈 때마다 한 달치 장을 봐드리고 시댁 가족들 모이면 항상 저희가 밥값, 택시비, 부대 비용을 냅니다. 막내 내외랑 형은 생활비 냈다고 돈 10원을 안 쓰려고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얄미운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다달이 생활비 내는 그 공은 인정하지만 저희 형편까지 고려해서 가끔씩 번갈아 가며 내면 좋을 텐데 이제는 아예 부대 비용에 돈을 쓰는 것이 저희의 당연한 의무인 양 여깁니다. 심지어 막내 내외는 시댁에 오면 시댁 과일, 과자, 음식들을 싹쓸이 해갑니다. 전부 제가 장을 봐서 온 건데 그걸 다 가져가니 이 상황이 너무 웃기기만 합니다. 저희는 시댁 드시라고 아무것도 안 가져옵니다. 저희는 돈은 돈대로 들면서 생활비 안 준다고 시어머니의 눈총을 받고 고개 숙이고 뵙니다. 그것도 답답한데 남편한테 온 시댁 식구가 빌붙으려고 하는 게 더 힘이 듭니다. 막내는 잘 산다고 그나마 저희한테 안 빌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는 것을 싫어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 성격 그대로 냉정한 부분이 있어서 백수시댁 친척들이 막내에게 도와달라 취직 부탁을 해도 못 빌붙게 딱 잘라 거절하는 성격이지요. 시댁 친척 집안의 백수들이 다 남편한테 빌붙어서 남편이 취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 숙소에 형, 친척형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부부 이제 그만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남편 숙소에 시댁 식솔들이 붙어 있어서 불가합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리 아기도 가져야 되고 신혼인데 이제 그만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남편이 숙소 옆집에 방구에서 시댁 식구들 나가라고 할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현장으로 보내면 안 되냐고 하니까 자기가 돌봐줘야 한다고 하네요. 명절이나 시댁 식구들 모이면 볼 때마다 아기 소식 없냐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2주에 한 번 만나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부르셔서 남편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네요 라고 말하고 싶고 미치겠는데 버릇없는 짓인가 싶어 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튀어나와 버릴 것만 같습니다. 저한테 큰 소리로 생활비 안 준다고 소리치시는 시어머니처럼 저도 시댁 친척 어른들한테 시어머니가 2주에 한 번 보는 저희 부부 부르셔서 아기 생길 시간이 없다고 크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 시댁의 백수들이 저희 남편에게 달라붙어서 남편이 취직을 시켜주고
그것도 모자라 회사 숙소를 점령하고 남편 카드로 밥 사먹고 남편 덕을 보려고 눈이 벌건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회사 숙소는 남편이 나가면 본사 직원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댁 식솔들이 남편이 회사 숙소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남편도 시댁 식솔들이 가여워서 그들과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시댁 식구들 때문에 같이 못 살고 2주에 한 번 겨우 보는 거 시어머니가 불러 제끼셔서 둘이 시간도 못 보내고 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시댁을 끔찍하게 위하는 만큼 친정을 위하지는 않습니다. 친정 아버지 환갑 때 쓰려고 매달 8만원씩 저금하는 것도 기분 나빠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돈 나가는 날이 되면 얼마라고 했지 이러면서 기분을 망쳐놓습니다. 자기 아버지 시댁 식구들한테는 집 해결해줘, 일자리 줘, 먹을 거 줘, 장 봐줘, 카드로 밥 사주고 할 거 다 하면서 저렇게 나오니 열이 받습니다. 제가 따지고 화내면 저한테 너도 효녀라면서 내가 시댁에 해주는 게 뭐 있느냐면서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제 결혼 생활이 답이 없는 게 맞나요? 이혼해야 할까요? 너무 우울하고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체한 것처럼 소화도 안 됩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시댁 살만하다, 시댁 안 도와줘도 연금으로 먹고 사실 거다 했고 모아놓은 돈도 있다고 했죠. 결혼 후 실상은 숨만 쉬어도 답답한 상황이고요.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다 속인 것이죠. 다 허풍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뭔가요? 그리고 남편 월급 제가 관리하고 남편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이 비상용이라 하면서 신용카드 한 장 가지고 있는 걸로 시댁 식구들 위해 쓰네요. 시댁 공과금, 시댁 식솔, 휴대전화비 등등 현명한 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추가합니다. 남편이 2주에 한 번 신혼집에 도착하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전화가 옵니다. 시댁 오라는 전화죠. 시댁에 간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계속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남편 도착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새벽 1시까지 다음날 토요일 새벽 6시부터 토요일 밤까지 온종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러시니 시달리다 지쳐서 시댁을 갔었고 이런 특성 알게 되어서 알아서 일찍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댁의 큰 계획대로 된 것 같네요. 또 2주에 한 번 남편이 내려오면 남편 형, 아주버니한테도 전화가 계속 옵니다. 하루 최소 10통 이상이 옵니다. 시댁 가라고, 가서 시어머니를 챙기라는 전화고요. 아무도 저희 부부를 위해 배려를 해주는 사람은 없고 남편을 이용하기 바빠 보이네요. 어떤 날 신종플루 얘기가 나왔는데 신종플루 걸린 적이 있어서 폐렴 예방주사 맞았다고 하니 아주버님이 폐렴 예방주사 저만 맞고 자기 아버지 안 챙겼다고 어찌나 원망을 하던지 앞으로 자기 아버지 예방주사 저보고 챙겨달라고 하대요. 그렇게 아버지가 걱정되면 직접 챙기고 시댁 가면 될 일이지 왜 우리 내외에게 독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내 내외에겐 아주버님이 시어머님 챙기라고 독촉 안 하고 우리에게만 효도를 강요하고 대리 효도를 원합니다. 막내 내외가 생활비 들여서 냉정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만 그러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주버님이 어떤 분이냐 하며 아주버니가 마트에 미리 가 있다가 우리한테 그 마트에 오라고 합니다. 가보면 계산대 앞에서 떡하니 자기가 고른 물건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더러 계산해 달라는 것이지요. 아주버니가 계산 안 하고 서 있으니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눈총이 뜨거우니 우리가 뛰어가서 계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적이고 너무 뻔뻔합니다. 아주버니 밀린 휴대폰비, 소개팅 비용, 용돈까지 남편이 줬습니다. 제가 왜 우리가 다 큰 아주버니 용돈까지 줘야 되냐고 물으면 남편은 그럼 네가 형 취직 좀 시켜줘라 하고 넘어갔고 남편이 지인들 부탁해서 아주버님을 중소기업에 넣어주려고 하면 아주버님이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막내 내외에게 일자리 좋은 데 있느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더군요. 결국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 자기 회사 현장에 넣었습니다. 그제야 아주버님은 대기업이고 남편 직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못 갈보겠다 하는 직장 생활이라 편하겠다 싶었는지 오케이 했습니다. 남편 친척 형까지 세트로 같이 넣어줬고요. 전에도 이런 식으로 남편 친척들을 남편 밑으로 취직시켜줬고요. 이러니 남편 백수 친척들이 미친듯이 몰려드네요. 이렇게 글 쓰다 보니 있는 대로 이용당하는 남편이 제일 문제네요. 남편은 고쳐지지 않을 것 같고 이혼만이 답이겠죠.
오늘도 속이 답답합니다. 후기.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들어오네요. 답답한 제 사연에 사실 뾰족한 수가 없죠. 지난번 글 쓰고 댓글 주시는 분들 대부분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 환갑 때 쓰려고 8만원 모으는 것도 매달 눈치 주는 남편.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결혼 생각을 접었다는 젊은 분. 안 좋은 예를 들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댓글을 읽어보면서 못난 저 스스로를 자책하고 박복한 제 삶을 탓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어서 이곳에 다시 글을 쓰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남편 회사도 구조조정을 좀 했던가 봐요. 대기업이지만 시국이 이런지라 피해갈 수 없는 분위기였고 원래 남편이 성과금을 많이 받는데 그것마저 없어서 저희도 살림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않는 입장이다 보니 쪼들리는 상황이 되면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정작 시댁 식구들로 인해서 새어나가는 돈이 많은데도 말이죠.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질려서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어머니 호출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갈비가 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요새 딸기랑 사과도 제철인데 박스로 사다 달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시고 지금 다른 집은 시국이 이래서 자식들이 힘들까봐 말도 못하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다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바라기만 하시는지 정말 화가 나고 욕이 막 차오더라고요. 한번 꾹 참고 아버님 저희가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서 형편 좀 풀리면 사드릴게요. 이번에 성과금도 없어서 대출도 못 갚았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내가 언제 뭐 먹고 싶다는 말 한 적 있냐며 알고 보니 우리 며느리 무섭네. 정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이제 네가 일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비꼬시더라고요. 갑자기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님 돈 걱정 없이 살면 몸도 좀 좋아질 테니까 그때는 다시 일 구해야죠. 그리고 어머님 말 나온 김에 손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2주에 한 번씩 남편 만나는데 그 시간에 시댁에 왔었으니 그럴 수가 없네요. 이제 저희도 좀 안 와도 되지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니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했어야 했는데 화가 난 표정으로 큰 소리로 말했으니 누가 봐도 비꼬는 것 같았겠죠. 그 앞에서 남편은 난리 나고 시어머니도 너 지금 나 때문이라는 거냐? 하시더군요. 근데 한번 지르고 나니 앞에 벽이 싹 사라지면서 용기가 나더라고요. 네, 지금 2주에 한 번씩 남편 만나는데 집에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아이도 안 생길 것 같은데 아이 생기기 전에 이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하고 미친 척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라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남편도 놀라서 그 상황을 쳐다보고만 있고 저도 더 이따간 폭발할 것 같아 바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무슨 저런 애가 있냐며 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시하고 현관문 꽝 열고 나왔습니다. 따라오는 남편에게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서 끝이라고 하니 남편도 놀라서 일단 알겠다 하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바로 집에 와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던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오늘 일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길래 그날로 저는 이혼을 더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다시는 살기 싫고 사랑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빚더미의 시댁까지 우리가 챙겨야 하는 이 꼴을 더는 못하겠다 했더니 남편이 당신 지금 이성을 잃었으니 내일 이야기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혼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상담을 해보니 판결에서도 이 정도 사유면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도장 찍힌 이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나 이제 미련 없으니까 도장 찍고 애 없을 때 빨리 다시 시작하자고 했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심각성을 깨닫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은 아닌데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한다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할 테니 이혼 얘기는 꺼내지 말아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왜 저렇게 간절하게 안 하고 나를 힘들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혼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B는 남편을 뒤로하고 도장 찍으라 하고 저는 친정으로 짐 싸서 갔습니다. 친정의 모든 것을 말하자 아빠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엄마는 저를 이해해주고 그동안 고생했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제 밤새서 비상카드 내역 다 떼놓고 시댁 식구를 위한 돈이라는 소명을 다해서 정리해놨네요. 시어머니는 전화 오셔서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냐며 처음에는 큰 소리 치시더니 남편이 엄청 난리를 피웠던지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잘못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 한 번만 용서해주고 이제 시댁 안 와도 되니 너희 시간 즐기라며 우리 아들 이혼남 되는 것만 막아달라고 하시네요. 막상 사과를 들으니 속이 시원하긴 한데 그렇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마음은 생기지 않아서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 잘난 아들 데려가라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전화가 왔는데 바로 차단해 버렸고요. 이혼이라는 게 제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 같아서 사실 무섭기는 한데 그동안 답답하고 체한 것 같은 증상은 신기하게도 싹 사라지네요. 병원 가도 안 되는 것이 이혼한다고 소리치는 순간부터 다 사라지고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합니다. 결국 남편은 합의 이혼을 했고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애 없을 때 이혼하는 게 맞는 거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니 결국 이혼 도장을 찍더라고요.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 했고 남편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까지 받아서 생각보다 이혼이라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신없는 날이 되겠지요. 어차피 2주에 한 번 보던 사람, 2주에 한 번 볼 때도 정신이 시댁 식구들한테 팔려있는 사람, 없어도 소중함을 못 느낄 것 같네요. 이렇게라도 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 걱정해주시는 분들, 저 보란듯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남편분 빚지고 장가 오셨다고요? 그 말은 맨몸으로 온 거네요. 살면서 같이 갚아야 하는 거니까요. 뭐야, 이 남편 당신을 그냥 옆에만 두는 여자라고 생각하나? 2주에 한 번 보는데 자꾸 오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개념 상실. 차라리 전화선 빼놓아요. 차라리 전화번호를 싹 바꾸고 님 핸드폰 번호도 싹 바꿔요. 집에 전화 안 되지, 핸드폰 안 되지. 남편 놀래서 쫓아오면 앞으로 시댁 당신은 혼자 가라고. 그리고 생활비 30만원? 그거 줘버리고 아예 시댁에 발 끊으세요. 그리고 비상용 카드 압수하시고 체크카드 만들어서 한 달 용돈 딱 넣어놓고 급한 일 있으면 계좌이체 하겠다고 하세요. 더 이상 시댁에 돈 쓰지 마세요. 8만원 그것도 아까워하면 그럼 잘 되었다고 우리 집도 당신 주는 만큼 주자. 나도 자식이다. 만약 돈 안 벌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하면 그래? 나 그럼 집안일 안 해. 나 일하고 집안일 안 하고 좋네. 이게 무슨 부부가 사는 거야. 2주에 한 번 보면서 이혼해. 그게 좋겠네. 그래 버려요. 아기가 없을 때 이혼해야 한다는 둥 이런 소리 해놓고 어차피 남편 2주 동안 또 나가 있을 거잖아요. 짐 다 싹 정리해서 붙여주고 혼수해온 거 이 집 돈이면 충분하지 않니? 이러면서 이 집은 내가 가질 테니까 그쪽 숙소에서 잘 살아 이러고선 이혼 서류를 보내요. 아마 뛰쳐올 겁니다. 그럼 지금껏 시댁에 쓴 거랑 친정에 쓴 거랑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결혼했냐? 넌 날 뭘로 하는 거냐? 니네 엄마가 그렇게 살았다고 나까지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마라. 지금이 때가 어느 땐데 그딴 소리 짓거리냐? 그리고 만약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또다시 시어머니가 불러서 시댁 갔는데 애 언제 가지나 그러면 어머님 저 2주에 한 번 신랑 보는데 그것마저도 여기 오느라 둘이 같이 있을 시간이 없네요. 일을 그만두라고 해야 하는 건지 이래버려요. 전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 남편 집에 왔을 때 관계를 가지지 말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과는 말도 하지 말아요. 그래놓고 남편이 너 뭐 하는 거냐 이러면 나 시댁 가려면 힘 있어야 하고 너랑 하면 나 못 가. 힘들어서 못 가. 하고 싶으면 가지 말던가 가고 싶으면 하지 말던가 이래버립니다. 진짜 이놈의 시댁 생각은 할수록 짜증나네요. 댓글이 후기까지 보았는데 정말 글쓴이 좋은 선택하셨네요. 애 없을 때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는 거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상종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생기길 바랄게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